시카고 갱스터라고 하면 다들 뇌리에 스치는 이름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알 카포네겠죠. 영화 언터처블에서 로버트 드니로 형님이 기가 막히게 연기했었잖아요. 마이클 만 감독의 퍼블릭 에너미에서 조니 뎁이 연기한 공공의 적 1호 존 딜린저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샘 지앙카나를 아신다면 진짜 마니아 인정입니다. 마틴 스코세이지의 아이리시맨 같은 작품에 잠깐씩 얼굴을 비췄던 인물이죠. 하지만 투건 루이 알티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갱스터라기보단 차라리 카우보이에 가까웠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챙이 넓은 10갤런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허리엔 45구경 콜트 리볼버를 2자루나 차고 다녔답니다. 예전엔 콜로라도에서 목장을 운영했었거든요. 별명부터가 벌써 서부 영화 빌런 느낌 물씬 풍기는 건파이터잖아요.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부터 법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루이 알티에리의 삶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영화 제목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보니까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로 오시면 싹 정리해 뒀습니다. 유튜브 심해 때문에 잘린 매운맛 영상들도 거기 다 올라가니까요. 채널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가기 귀찮으면 그냥 댓글로 물어보시던가요. 친절하게 알려는 드릴게. 알티에리한테는 기막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갱스터 하면은 기관단총인 톰슨, 일명 토미건을 떠올리잖아요. 갱영화의 필수 아이템이나 다름없죠. 이 전설적인 무기가 빠지면 섭섭하니까요. 근데 이게 영화적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루이가 이 토미건을 유행시킨 장본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원래 서부 목장주들은 늑대 사냥용으로 이 총을 자주 썼습니다. 콜로라도에선 늑대들이 가축을 해치는 주범이었으니까요. 톰슨 기관 단총이 이 늑대 잡는 데는 아주 특효약이었던 거죠. 알티에리 역시 목장주 출신이라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시카고로 넘어오면서 이 꿀템 정보를 동료 범죄자들에게 전파한 겁니다. 갱들의 필수 무기로 자리 잡은 뒤로 톰슨은 시카고 타작이라는 아주 살벌한 새 별명까지 얻게 됐죠. 이렇게 캐릭터 확실하고 사연 많은 인물을 할리우드가 왜 그냥 지나쳤는지 의문입니다. 루이 알티에리의 인생만 다뤄도 누아르 3부작은 거뜬히 나올 텐데 말이죠.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암흑가에 발을 들이기 전 그는 릴랜드 바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찰스와 메리 링컨 브라운 부부의 아들이었죠. 공식 기록엔 1886년 8월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 진단서엔 뜬금없이 1891년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00년 인구 조사 기록을 봐도 1891년생이고요. 나이 세탁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프랑스계의 스페인 피가 섞였는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먼 친척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헬 할로우에서 목장을 운영했었죠. 어머니는 아일랜드계였고요. 두 사람 사이엔 릴랜드를 포함해 무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캘리포니아 로다이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 정도. 로더 기수로도 뛰었고 복싱도 했습니다. 특히 복싱에 최적화된 피지컬이었어요. 키가 6피트, 그러니까 183cm 정도의 몸무게는 90kg에 달하는 거구였으니까요. 링 위에서는 두 가지 가명을 썼는데 나중에 갱스터 이름이 되는 루이 알티에리와 키드 헤이스였습니다. 신문기사나 공문서에 등장하는 이름은 더 화려합니다. 잭 바레인 다이아몬드, 잭 클로드 헤이스 프랭크 레일, 휴 알티에리, 스테이트 알티에리, 메디슨 알티에리 등등 아주 이름으로 도감 하나 만들 기세였죠. 1920년 콜로라도 덴버로 가기 전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베니스에서 경찰 노릇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로스앤젤레스에 흡수된 곳인데 거기서 경위까지 승진했다가 1916년에 그만뒀다나 뭐라나 이 경력 때문에 동료 갱스터들한테 평생 놀림감이 됐죠. 아무튼 덴버에서 첫 아내인 사교계 명사 블렌치 헤이스를 만나게 되는데 눈이 맞자마자 초고속으로 결혼하고 둘이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거처를 옮깁니다. 금주법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21년 35의 나이로 그는 시카고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갱단끼리의 구역 다툼과 살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갱스터 데뷔치곤 좀 늦은 나이였지만 폭력이 지배하던 그곳의 생태계에 그는 아주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19년 시카고는 인종 갈등으로 대규모 폭동이 터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명 흑인 포그롬이라 불렸죠. 38명이 죽고 500여 명이 다치는 대참사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른바 시의원 전쟁도 한창이었고요.
1916년부터 21년까지 리틀 이탈리아의 패권을 두고 정치 깡패들이 피 튀기게 싸워댄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조폭이랑 결탁한 정치인 둘이 밥그릇 싸움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 30명 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당시 시카고의 일상이었습니다. 갱단끼리 치고받고 공권력과도 전쟁을 벌이는 게 다반사였죠. 작가 허버트 에즈버리의 기록을 보면 1924년 기준 인구 300만의 대도시에 15개의 거대 갱단이 난립하고 있었다고 하니 말다 했죠.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도시야말로 루이 알티에리가 전설을 써 내려갈 무대였습니다. 당시 지역 대학의 사회학자 프레데릭 트레셔가 내놓은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23년부터 26년 사이 시카고 내 갱단 수만 무려 1313, 개 조직원은 2만 5천 명을 훌쩍 넘겼다라고 하니까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의 범죄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티에리는 테리 드래건과 프랭키 레이크가 이끄는 조직에 빠르게 흡수되었죠. 그는 곧장 보석상을 털고 불법 도박판을 관리하며 실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로 넘어온 지 딱 1년이 되었을 무렵 어느 클럽에서 술에 잔뜩 취한 루이가 찰스 스트라우스라는 남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주먹 다짐 끝에 총까지 발사하는 사고를 칩니다.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지만 어이없게도 금방 풀려나고 맙니다. 피해자인 스트라우스가 알티에리의 뒷배를 알고는 기겁해서 고소를 전부 취하했거든요. 이와 비슷한 총극은 반년 뒤인 1922년 6월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당시 당국은 알티에리와 그의 아내 메이벨 그리고 보스인 드래건을 2만 5천 달러 규모의 보석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장소는 그린밀 가든스라는 식당 겸 클럽이었죠. 하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이후 알티에리는 드래건 패거리를 떠나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갈라섰는지는 기록이 묘연합니다. 확실한 건 그가 딘 오베니언이 이끄는 악명 높은 노스사이드 파벌로 들어갔다는 점이죠. 오베니언은 훗날 그 유명한 알 카포네와 시카고를 양분하며 피 터지게 싸우게 될 숙적입니다. 알티에리는 이 거물 밑에서도 금세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조직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유대계 갱스터인 세뮤얼 모턴 일명 네일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에 머물 때 루이와 친분을 쌓으며 말 다루는 법을 배웠고 시카고로 돌아와서도 승마에 푹 빠져 지냈죠. 그러던 1923년 1월에 어느 일요일 모턴은 동료 갱스터들과 링컨 공원에서 말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무언가에 놀라 날뛰는 바람에 그만 낙마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말굽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모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알티에리와 조지 벅스, 모란 얼, 하이미 와이스 같은 조직원들은 복수하겠다며 마구간에서 그 말을 납치해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가더니 마치 사람을 처형하듯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오베니언 밑에서도 루이의 망나니 짓은 계속되었습니다. 1924년에는 링컨 공원 근처에서 차를 몰다 변호사 부부를 칠 뻔한 뺑소니 사고를 냈죠. 알티에리는 그대로 도주했지만 차량 번호판 때문에 신원이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없었죠. 그해 8월에는 루이와 술에 취한 건달들이 배서 총기 난사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납치하려 드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사복 경찰이 개입하면서 납치는 실패로 돌아갔죠. 총격전 끝에 범인 1명은 사살되었지만 나머지는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몇 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핵심 증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바람에 정의의 심판은 이번에도 알티에리를 비켜갔습니다. 심지어 대배심이 그를 납치 강도단의 일원으로 지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전직 쿡 카운티 검사까지 연루된 50만 달러 횡령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1924년 루이는 극장 및 유흥업소 관리인 노조 제25 지부의 위원장 자리를 꿰찹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감투를 쓰고 권력을 휘둘렀죠. 비슷한 시기 알티에리는 카포네를 시카고로 불러들인 장본인 조니 토리오 그리고 보스인 딘 오베니언 등과 함께 시카고 북부의 시벤스 양조장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양조장을 둘러싼 배신과 그로 인해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비극입니다. 앞서 말했듯 오베니언은 이 양조장의 공동 소유주였죠. 어느 날 그는 경찰 내통자로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거란 정보를 입수합니다. 당시 토리오는 금주법 위반 전과가 있었는데 오베니언은 이참에 라이벌인 토리오를 감옥에 보내고 밀주 사업을 독차지할 계략을 꾸밉니다. 이미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오베니어는 단속 직전에 자기 지분만 쏙 빼서 토리오에게 넘기는 식으로 함정을 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던 조니 토리오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징역 9개월에 벌금 5,000달러까지 물게 됩니다. 오베니언의 이 비열한 배신은 사실상 본인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꼴이었습니다. 오베니언은 겉으로는 꽃집 사장이었는데 종종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다듬기도 했습니다. 1924년 초 알 카포네 형인 프랭크 카포네가 선거철 무력 충돌 중 경찰총에 맞아 죽었을 때 장례식에 쓰인 2만 달러어치의 화환을 납품한 것도 바로 이 가게였죠. 운명의 날인 11월 10일 오베니어는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시칠리아 연합의 수장 마이크 메를로의 장례식 때문에 거물급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메를로는 이틀 전 사망했는데 총알 세례가 아니라 암으로 죽은 갱스터치고는 보기 드문 호상이었죠. 그때 가게 앞으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남자 셋이 가게로 들어서고 운전사는 시동을 켠 채 대기했죠. 오베니어는 그들을 단골 손님이라 생각하고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악수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한 놈이 오베니언에게 악수를 청하는 틈을 타 나머지 둘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사정없이 쏴버렸습니다. 오베니언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성대했죠. 샤바로 장례식장에 안치된 시신을 보려고 몰려든 인파만 무려 4만 명이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추모 예배엔 시법원 판사 5명에 시의원까지 얼굴을 비췄습니다. 운구 행렬도 장관이었는데 비싼 화환을 꽉 채운 차만 24대였고 그 뒤로 조문객을 태운 개인 차량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서 몇 블록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행렬을 구경하거나 직접 식에 참석한 사람만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관값만 7,500달러였고 장례 비용은 10,000달러가 들었는데 꽃값으로 나간 돈은 아예 집계조차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루이 알티에리는 오베니언의 최측근 6인 중 하나였는데요. 정작 사건 당일엔 보스이자 친구인 오베니언 곁에 없었습니다. 전날 코가 비뚤어지게 마신 탓에 숙취로 뻗어 있었거든요. 인생 절반을 술독에 빠져 산 인간이니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일각에선 킬러들이 알티에리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마음 편히 가게에 들어가 방가수회를 당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루이가 범인들에게 한판 붙자며 길길이 날뛰긴 했지만 어쩌면 의심을 피하려던 쇼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시카고를 떠나기 직전인 1925년 2월 22일 루이는 또 술판을 부리다 사고를 칩니다.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선 도시를 떴죠. 그는 콜로라도 목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베니언 죽음 이후 워낙 제멋대로 굴다 보니 동료인 벅스 모란이 제발 좀 쉬다 오라고 등을 떠밀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공교롭게도 알티에리가 떠난 시기는 토리오가 시카고 조직을 떠난 달과 겹칩니다. 토리오는 총격전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은퇴를 결심했었죠. 콜로라도에 자리 잡은 루이는 화려한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대면서요. 쌍권총을 차고 다녀서 투건으로 불리던 시카고 시절과 달리 거기선 다이아몬드 잭이라는 새 별명을 얻었습니다. 벨트 버클부터 시계체인 반지까지 몸에 두른 보석값만 15,000에서 2만 달러어치였으니까요. 특히 그 주렁주렁한 반지들은 주먹질할 때 훌륭한 너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거기에 큼직한 스테슨 모자를 쓰고 뿔 달린 크림색 캐딜락을 몰며 두툼한 현금 뭉치를 과시하고 다녔으니 눈에 안 띌 리가요. 1926년 4월엔 시달리아 인근 목장을 팔고 덴버 서쪽 200마일 지점인 글렌우드 스프링스 근처에 목장 2곳을 새로 사들입니다. 그 와중에 첫 아내인 메이블과 이혼하더니 덴버 암흑가 보스 마이크 로스의 딸 어미나와 재혼까지 하죠. 결혼식은 1927년 필라델피아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술김에 친형제와 싸우다 샷건에 맞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운 좋게 목숨은 건졌고 회복한 뒤에도 형제를 고소하진 않았습니다. 30년대까지 행적은 불분명하지만 보나 마나 뻔합니다. 마시고 패고 쏘고 또 마시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았겠죠. 그러다 1930년 호수에서 낚시꾼들에게 총질을 해대다 경찰의 덜미가 잡힙니다. 납치 사건 용의자로도 의심받았는데 심지어 그 유명한 린드버그 아기 납치 사건에도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활동지하고는 거리가 먼 유저지 사건이었는데도 말이죠. 20개월 된 아기가 희생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루이는 극장 청소부 노조 관리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카고를 드나들었는데 노스사이드 갱단과는 철저히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는 법이죠. 당국의 인내심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11월 7일 만취 상태로 글렌우드 스프링스의 덴버 호텔에서 총기 난동을 부려 2명을 쏘고 1명을 반죽음으로 만듭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슈메이트 판사는 감옥 대신 콜로라도 추방이라는 특이한 판결을 내렸죠. 결국 1933년 2월 1일 아내와 함께 짐을 싸서 다시 시카고로 기어들어옵니다. 그해 10월 경찰이 사무실을 급습해 그를 취업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법은 뻔했습니다. 일자리가 급한 사람들에게 돈만 뜯어내고 나 몰라라 하는 시기였죠. 이번에도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시카고 복귀 후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카포네 조직이 꽉 잡고 있던 영사기사 노조를 건드린 거죠. 당시 카포네 조직은 살벌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31년에 알 카포네가 탈세로 11년형을 받고 감옥에 간 뒤 실권은 프랭크 니티가 쥐고 있었거든요. 알티에리의 거침없는 행보는 결국 프랭크 니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사단이 난 건 아니었지만 놈들의 표적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모든 게 끝장난 건 1935년 6월 18일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루이는 4월 1일부로 이사한 이스트우드 타워 아파트 단지의 6층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30분경 부부는 외출을 위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내 어미나가 먼저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녀가 남편을 태워 시내의 노조 사무실로 데려다 줄 예정이었거든요. 뒤이어 루이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차 쪽으로 발을 떼기가 무섭게 길 건너편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대기를 갈랐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기이했습니다. 알티에리는 마치 윙윙거리는 벌레떼를 쫓아내려는 듯 허공에 팔을 마구 휘젓더니 이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오전 9시 45분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몇몇 신문사들은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 아내의 품에 안겨 여보 나 아무래도 끝난 것 같아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부검 결과 놈의 몸에는 15발의 산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 9발, 왼쪽 어깨에 6발이었으니 살아날 재간이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암살자들은 알티에리 본인이 하이미 와이스와 함께 고안했거나 완성시켰던 바로 그 수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임대 매복 작전이었죠. 이 수법은 치밀합니다. 먼저 지역신문이나 부동산 정보를 샅샅이 뒤져 타겟의 집 근처나 자주 가는 곳이 훤히 보이는 셋집을 물색합니다. 마침내 적당한 위치에 빈방이 나오면 즉시 계약을 맺고 그곳에 조직원들을 투입해 스나이퍼 소굴로 개조해버리는 겁니다. 킬러들은 그곳에 틀어박혀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목표물이 방심한 채 사거리에 들어오는 완벽한 순간을 노리는 거죠.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여유롭게 도주할 시간까지 계산한 경고 없는 단 한 발의 죽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놈들은 사건 발생 전인 6월 9일 이스트우드 타워 정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하숙집 1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설리반이라는 가명으로 임대 계약을 마친 그들은 그날부터 숨죽여 알티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사건 며칠 전에는 묘한 전조도 있었습니다. 어미나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낯선 목소리는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갈 거야. 조직도 너 노조를 원하고 있거든. 그게 단순한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경고였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거사를 치른 킬러들은 뒷마당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방에는 범행에 쓰인 산탄총 한 자루와 미처 쓰지 않은 윈체스터 소총 한 정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경찰은 끝내 누가 방가쇠를 당겼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루이의 장례식은 그가 죽고 닷새 뒤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치러졌습니다. 디온 오베니언이나 프랭크 카포네, 마이크 메를로의 장례식처럼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은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조문객은 고작 39명뿐이었고 그중 1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86살의 노부가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마지막을 지켰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이는 포레스트 론 추모 공원의 이름 없는 묘역에 리랜드 바레인이라는 가명으로 쓸쓸히 묻혔습니다. 비록 알티에리가 정확히 어떤 원한으로 제거되었는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베테랑 형사들과 검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언론은 2개의 노조를 둘러싼 이권 다툼이 화근이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미 하나를 손에 쥔 루이가 다른 하나까지 넘보다다가 선을 넘었다는 거죠. 또 다른 설은 복수극에 무게를 둡니다. 1931년 그가 알 카포네의 형인 랄프의 탈세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게 화근이었다는 겁니다. 배신자에 대한 처단은 마피아 세계의 불문율이니까요. 그 중에는 꽤 미심쩍은 가설도 하나 있습니다.
루이가 덴버에서 모종의 사기극에 발을 담갔다가 덜미가 잡혀 정부의 정보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는 채권 사기 혐의로 20명의 공범과 기소된 브로커 해리 셰틀이라는 인물과 엮여 있었습니다. 루이가 살해당하기 전날 누군가 해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할 거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50만 달러라는 거금이 걸린 판이었던 데다 알티에리가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연방 요원들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걸 감안하면 누군가 청부업자를 고용해 루이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린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카고 암흑가의 기준으로 볼 때 알티에리는 꽤나 장수한 편에 속합니다. 워낙 성격이 불같고 술버릇이 고약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칼날 위를 걷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수많은 술자리 난동과 총격전 속에서도 용케 목숨을 부지해온 게 기적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시절 여느 갱스터들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할 기회가 분명 있었음에도 화려한 생활에 대한 미련과 탐욕이 결국 제 무덤을 판 셈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범죄 드라마의 소재로 쓰기에 안성맞춤일 겁니다.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 자 그 끝은 차가운 묘지뿐이다 라는 뻔하지만 서늘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테니까요.